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해설에서는 인류 역사의 근본적인 법칙을 마치 거대한 지도처럼 그려내고자 했던 철학자죠. 칼 마르크스의 이론과 분석 틀을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낱낱이 해독해 볼 겁니다. 실천의 철학을 시작으로 토대와 상부 구조, 역사의 원동력, 그리고 자본주의의 위기를 거쳐서 오늘날의 유효성과 자유의 왕국까지 이 흐름을 따라 마르크스의 이론을 차근차근 짚어보죠. 먼저 첫 번째, 실천의 철학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철학자들은 세상을 단지 다양하게 해석해왔을 뿐이다. 중요한 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정말 유명한 문장이죠? 여기서 그의 유물론적 관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고상한 철학적 아이디어를 논하기 전에 우리 인간은 일단 먹고, 마시고, 비를 피할 집을 구해야 한다고 본 거예요. 한마디로 생존하려면 무조건 노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전 세계에 등록된 직업의 수가 대략 1만 4천 개나 된다고 해요. 엄청나죠? 동물들은 그냥 자연이 주는 걸 있는 그대로 소비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정말 보편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해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를 동물과 완벽하게 구별짓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토대와 상부 구조, 즉 우리 생각의 기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일상적인 노동은요, 마르크스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명제로 이어집니다.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르크스는 한 사회가 물질을 생산하는 방식, 그걸 토대라고 불렀거든요. 이 토대가 그 사회의 문화나 종교, 법률 같은 상부 구조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매일 어떻게 먹고 사는지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아예 세팅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바이킹 사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들의 생존 방식, 즉 물질적 토대는 철저하게 전투와 약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딘 같은 강력한 전쟁의 신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농사짓는 농경사회는 어떨까요? 농사엔 날씨와 땅이 전부니까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자연의 신에게 기도하고 추수감사자를 지내게 됩니다. 생존 방식이 그 사회의 이념에 어떻게 찰떡같이 스며드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다음은 세 번째, 역사의 원동력입니다. 그렇게 하면 과연 무엇이 이 역사를 움직이는 엔진일까요? 여기서 참 흥미로운 점은요, 마르크스가 인류의 발전 과정을 아주 뚜렷한 단계들로 나눴다는 겁니다. 다 같이 나눠 먹던 초기 부족 사회에서 시작해서 소유권이 생겨난 노예제와 봉건제 사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시대를 거쳐 그가 예측한 미래 공산주의 사회까지 쭉 지도로 그려낸 거예요. 생존 방식이 사회를 만든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회를 계속해서 변하게 만드는 어떤 엔진이 있다고 본 거죠. 그 엔진이 바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변증법, 다시 말해 계급투쟁이라는 겁니다.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지배계급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을 무너뜨릴 바로 그 집단을 스스로 키워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봉건시대 귀족들은 물건 사고 파는 상업을 되게 천한 일이라고 무시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덕분에 상인계급, 즉 부르주아지가 엄청난 부와 권력을 조용히 쌓을 수 있었고 결국엔 그들이 귀족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려버린 거죠.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이제 네 번째 파트, 자본주의의 위기, 즉 자멸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변증법적 논리를 현대에 대입해보면 부르주아지가 어떻게 스스로의 몰락을 부르는지 아주 중립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계속 성장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서 잉여 가치를 최대한 뽑아내고 그 돈을 다시 투자해서 경쟁자들을 밟고 자본을 불려나갑니다. 그러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사람 대신 기계를 들여놓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궁핍해지고 결국 시장에 물건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쏟아져도 그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구매력이 제로가 되는 거죠. 결국 이 거대한 과잉 생산이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가져온다는 게 그의 분석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기막힌 상황을 마법사의 제자라는 비유로 아주 생생하게 표현했어요. 현대 부르주아 사회는 자신이 주문을 외워 불러낸 지하 세계의 악마들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게 된 마법사와 같다.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그 엄청나게 효율적인 시장 시스템이 결국엔 그 안에 품고 있는 모순과 주체할 수 없는 힘 때문에 스스로 마비되어 버린다는 거죠. 정말 뼈 때리는 비유 아닌가요? 자, 그럼
5번째 섹션입니다. 오늘날의 유효성. 21세기의 마르크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보죠. 19세기에 나온 이 분석들이 지금 우리의 현대 경제 지형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본이 집중될 거라는 그의 경고는 오늘날 소수의 거대 빅테크나 에너지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한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궁핍화 현상 역시 억만장자와 저임금 노동자 사이에 점점 더 벌어지는 빈부격차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시스템 붕괴? 우리가 겪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의 경고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토론거리가 되는 이유죠. 조금 더 와닿는 예를 들어볼까요? 거대 자본이 작은 기업들을 다 삼켜버릴 거라는 그의 예측이 있었죠.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보는 수많은 상품들 중 약 30%가량이 알고 보면 단 하나의 거대 다국적 식품기업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19세기의 철학적 통찰이 현대 시장 구조를 얼마나 날카롭게 관통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죠. 마지막으로 6번째 파트입니다. 자유의 왕국, 진정한 자유를 향한 비전입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엄청나게 비판하긴 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비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진정한 부는 고도로 발달한 생산성 그 자체였어요. 기계화와 자동화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뼈 빠지는 노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본 거죠. 일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 모든 사람이 그 남는 시간에 예술이나 과학을 즐기고 진정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가만 들어보면 이거 요즘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인 기본소득제도랑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비전은 가퉁스베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유적 존재라는 철학적 개념과 바로 연결됩니다. 인간이란 그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뼛속 깊이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 전체의 복지를 위해 함께 연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취감과 위대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마르크스는 굳게 믿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번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인류는 고삐 풀린 야생의 자본주의와 너무 경직되어 버린 계획경제, 그 사이 어딘가에서 진정한 자유로 가는 중도의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시장의 그 어마어마한 생산성은 영리하게 챙기면서도 파괴적인 부작용은 쏙 피해서 마르크스가 꿈꿨던 그 자유의 왕국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